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꽉 막혔던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보복성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건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의 자연과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하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섞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중소도시를 여행하거나 조금은 평온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적한 여행을 선호하는데요. 저마다의 여행 방식과 즐기는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행을 통해 우리가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은 생각 깊은 곳에서 사색할 수 있는 책 속으로의 여행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좋은 책 들으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미린의 공방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은 현대인에게 산재해 있는 마음의 병,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옥같은 글귀가 담긴 책입니다. 그를 통해 인격 수양과 생존 처세를 아우르는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마렵의 유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으로 이 책의 이름은 송나라 학자인 왕신민의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며 책의 내용 또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책은담은 홍자성의 경험에서 나온 생활 철학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경계심을, 성공한 이에게는 충고와 조언을, 절망과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 미린의 공방 지음. 머리말.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마렵의 유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이다. 청나라 때 홍응명이라는 이름의 책이 전해오고 있기도 한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책의 이름은 송나라 학자인 왕신민의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며 책의 내용 또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책은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홍자성의 것은 모두 35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집 225장과 후집 134장으로 되어 있다. 홍응명의 것은 모두 383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 38장과 응수 51장, 평이 48장, 한적 48장, 개론 198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홍자성의 것을 근간으로 했다. 홍자성의 것은 전 후집으로 나누기도 하고 자연, 도심, 수성, 섭세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홍자성의 책은담은 명나라 마렵의 유교적인 교양을 기초로 도교와 불교를 조화시킨 재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집에서는 주로 인간사회의 도덕적인 문제와 처세에 관한 훈계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후집에서는 자연의 정취 및 인생과 우주의 이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후집 모두 어록 형식을 취하면서 절묘한 대꾸를 사용, 매우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잘 지어진 한 편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책은담의 내용은 비록 교훈적인 것들이기는 하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름대로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마치 나무 뿌리를 씹듯 오래 음미하며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도 책은담을 읽는 또 하나의 깊은 맛이 아닐까 싶다. 특히 사고가 왕성한 청소년 시절에 이 글을 접한다면 그 울림이 평생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심오한 명구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책은담이다. 삶을 일깨우는 고전산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은 현대인에게 산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옥같은 글귀를 통해 인격 수양과 생존 처세를 아우르는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2016년 10월 미린의 공방. 제1장 인생의 참뜻을 알려면.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며 꽃을 보면 가꾸고 싶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고 싶어한다. 이는 다만 생김새와 그 성질만 가지고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래의 바탕을 가지고 본다면 무엇이든 천기의 울림이 아닌 게 없고 스스로 삶의 뜻을 펴지 않는 것이 없다. 후집 50.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 또 어떤 자를 쓸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니 어찌 된 일이요?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과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시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여러 날을 헤매며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소년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소녀는 산중을 헤매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소년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소년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맑은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문득 이 노인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었다. 왜 이런 산중에서 졸고 있느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금까지 공연한 고생을 했구나.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주마. 예?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소녀는 노인이 말한 대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과연 누군가가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반겨맞았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책은담 전집 20일. 가정에도 하나의 참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도 한 가지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고 즐거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나와 한 몸처럼 여겨 뜻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부처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1만 배는 더 나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와 생쥐. 역경과 공공함은 호거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이로울 것이지만 그 단련을 받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전집 127. 월트 디즈니의 젊은 시절은 몹시 가난했다. 숙식을 해결할 방한 칸이 없어 남의 집 차고의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밤새 그린 그림을 들고 유명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찾아가 사파를 그리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였다. 물론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월트 디즈니에게 덥석 사파를 맡길 신문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가 기거하는 차고에는 동거자가 있었다. 생쥐였다. 그는 쥐구멍으로 드나드는 생쥐를 친구처럼 여겼다. 비록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빵 몇 조각을 떼어 생쥐에게 줄 만큼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쥐를 보며 생각했다. 아, 저 녀석을 그려보자. 그날 이후 그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생쥐 그림들만 담겼다. 시간이 흘러 그는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세계의 아이들은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박힌 옷을 입고 미키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그는 생쥐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거액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만약 그가 차고에서의 생활을 비관하여 그곳을 뛰쳐나왔다면 생쥐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그
뽐내고 오만한 것 중에 객기가 아닌 것이 없으므로 객기를 물리친 뒤에야 바른 기운이 자랄 수 있다. 욕망과 사사로운 탐닉은 모두가 망상이므로 이런 마음을 물리친 뒤에야 진심이 나타나게 된다. 전집 25.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숲을 그윽이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 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측은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저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그 창끝을 드러내어 상대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전집 98.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돈은 팁이니 그냥 가지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연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 고관대작도 어느 날 도롱이를 쓰고 한가하게 일하는 농부와 어부를 보면 문득 부러워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백만장자도 발을 들이운 채 책상에 앉아 고요히 책을 읽는 선비를 보면 못내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성난소처럼 쫓아들어가서 빼앗기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암내난 말처럼 달라붙어 아부하여 명리만 취하려 하는가? 어찌 자기 본성의 유유자적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후집 67. 장자의 지리소라는 사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기이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내이다. 턱이 배꼽 아래까지 오고 어깨는 이마보다 높이 올라갔으며 두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붙은 지독한 곱사등이었다. 한마디로 온몸이 뒤틀린 체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남들이 전쟁터에 불려나갈 때 그는 기이한 체형 때문에 불려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나라에서 구호품이 나올 때마다 늘 구제 대상이 되어 쌀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는 이른바 늘어진 팔자를 구가하며 한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곱사등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비하하지 않았다. 하늘이 정해준 자기 몸을 그대로 간직한 채 눈을 감는 그날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명을 누렸다. 세상에는 그처럼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쫓아 생을 마친 자도 드물 것이다.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 한순간의 생각이 욕망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 깨닫고, 깨달았으면 재빨리 돌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돌려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벗어나 삶으로 되돌아오는 기로가 되는 것이니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전집 86. 옛날에 인도의 깊은 산속에 1000살이 넘은 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괴이한 소문은 멀리 바다 건너 대륙까지 퍼져 서양인들도 대단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한 서양인 남자가 그 소문에 푹 빠져 밤낮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생각에만 몰두했다. 그래, 직접 그 도인을 찾아가서 비법을 배워오자. 마침내 남자는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도로 건너갔다. 도인이 살고 있다는 숲을 찾아갔더니 과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노인은 1000살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많아야 100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옆에서 도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 수제자인 듯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내 눈에는 도인의 나이가 1000살이 되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저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가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지난 200년 동안 쭉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스승님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는 수제자의 나이도 30, 40 정도밖에는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전집 187.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량을 내밀었다. 정말 네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량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엔 네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장황의 깊은 뜻.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다. 후집 76.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곁에 있는 한 신하가 말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쪽 산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장왕은 신하가 말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답했다. 3년 동안이나 날지 않은 것은 장차 더 높이 날고자 날개에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때가 되어 날게 된다면 까마득히 날아오를 것이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지금 내게 한 말 뜻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장왕은 마침내 힘껏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가지 법령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두었던 9가지 법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며 5명의 무능한 관료를 벌하고 6명의 숨은 인재를 등용했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등극했다.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된다. 재앙은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싹트게 되므로 만족스러울 때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아라. 또한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으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둘러 포기하지 말아라. 전집 10. 당태종 이세민은 정치에 힘써 정관의 치를 구가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645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태종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에 도착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무섭게 일고 있어 태종은 감히 건너갈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시급히 요하를 건너지 않으면 전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터였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여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태종의 부하장수 설인귀는 한 가지 계책을 꾸몄다. 태종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선상에 호사스러운 장막을 치고 연회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태종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다. 그 바람에 태종은 밤새 술을 마시다가 골아떨어졌다. 다음 날 태종은 요란한 파도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태종은 요하를 건너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화를 강행한 설인기를 벌하려 하였으나 그 지혜를 높이사 용서하였다. 이리하여 설인규의 순간적인 지혜로 당태종의 30만 대군은 배를 타고 무사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덧없는 재물과 길이 남는 선행. 무력에 얽매이면 우리 삶이 슬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천성에 따라 유유자적하게 선을 행하며 살면 삶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력의 슬픔을 알면 속세의 욕심이 사라지고, 선행의 즐거움을 알면 저절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3명의 친구를 가진 청년이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소중하고 다정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는 다정하지만 그렇다고 소중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친구였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렇게 여기는 친구였다. 어느 날 왕이 청년을 궁궐로 불렀다. 그러자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청년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새 친구에게 동행을 제의했다. 첫 번째 친구는 바쁜 일이 있다며 청년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자기도 함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친구는 궁궐 앞까지는 같이 가주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쓰였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에 비유되고, 두 번째 친구는 친지나 지인에 비유되며, 세 번째 친구는 선행에 비유된다. 사람이 죽은 뒤에 재물은 덧없는 것이 되고, 친지나 지인은 자기와 죽음을 함께할 만큼 각별하지 않으며, 오로지 선행만이 죽음 이후에도 오래 기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 사귀는 것을 조심시켜야 한다. 만약 나쁜 친구와 한번 가까이 하게 되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다. 전집 39.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네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가 있고 녹으며 튀는 쇠붙이도 결국에는 그릇이 된다. 사람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노력이 없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백사 선생이 말하기를 사람의 병 많음이 근심이 아니라 평생토록 마음의 병 하나 없는 것이 근심이다 라고 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전집 77.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백성들에게 10권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천성이 맑으면 기가를 면할 정도만으로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심지가 혼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면 비록 선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풀이한다 해도 이는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일을 따릅니다. 후집 83.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청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늦게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조에게 아뢰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물함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이 허조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었으면서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직이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그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은 없는 놈이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에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었어. 바로 무력과 잡념이라는 도둑이었어. 그놈을 없앴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최근 새벽에 옆집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 적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싫지 않더군요. 요즘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이해하게 되는 여유와 무던함이 생긴 것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